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 또 우리 기업의 주재원 등 우리 국민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장, 월요일장 우리 주식시장은 약세장을 나타내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2,7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코스닥이 8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위아, 만도 등의 종목들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수급 차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장 이렇게 자동차주가 빠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원자재의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원료가 되는 그 자동차의 어떤 운행하는데 또 원료가 되는 그런 유가 뿐만 아니라 뭐 철광석 또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관련한 이슈들이 또 자동차주에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식시마론의 첫 번째 주제, 반도체 수급난 겪은 자동차 올해의 화두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동차 업종의 올해 화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 기아의 1월 판매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5사 전체로 따지게 되면은 약 8% 정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만 보면은 국내에서는 22% 정도 하락을 했고 해외에서는 약 거의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약 3% 정도 판매율이 향상됐다는 게 장점이 지금 뛰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친환경 SUV가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1월 전체로 볼 때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은 아마 1, 4분기 자체는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2, 4분기부터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2,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향상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도 2분기부터 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좋아질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그리고 1월의 판매 동향을 봤을 때 미국에서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태동기였고요. 올해 또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까요? 뭐 전기차 자체는 워낙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작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약 500만 대 정도 판매되면 잘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650만 대가 670만 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올해는 지금 950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200만 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작년 말에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올해 들어와서 누적 무공해차의 대수가 50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판매되는 전기차 자체가 20만 대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수소전기차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50만 대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이 46, 7만 대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걸맞게끔 충전 인프라도 아마 이 빌라나 연립주택 등 공공용 충전기를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까지 확산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도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전기차의 득세는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650만 대였는데 올해는 뭐 9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만 있던 그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지난해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좀 선도하는 위치나 성장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현대차 아이오닉 5나 또 기아 EV6 또 제네시스 GV60 같은 모델은 전 세계 시장에서 차를 공급 못해서 못 받아서 난리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건가요? 굉장히 크죠. 완성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다 이제 운행을 하면서 특성 같은 것들이 장단점을 해외차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어떠세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어디다 내놔도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 차량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OTA라고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의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나오는 전기차의 완성도가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공략을 한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의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들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 전기차가 흑자 모델로 전환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차종, 현대차의 이 아이오닉 6, 그리고 기아의 EV6, 그리고 제네시스 현대차 브랜드 GV80까지 이 전기차의 라인업들이 상당히 완성도 있게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신차 주문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으면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텐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연됐던 측면이 있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또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쪽의 가격도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어떤 전망이 나왔냐면 S&P 글로벌 플랫츠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와 소재 공급 부족으로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국내 업계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배터리 3사, 즉 전 세계에서 수익급의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등 러브콜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CATL 등 중국 기업들도 지금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하고 있지만은 주로 중국 기반의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 리튬이온 배터리,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까지 어떤 가능성은 국내 3사가 훨씬 더 주도권을 많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기술 수준은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가격도 낮춰야 되고, 또 에너지 밀도도 높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열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 등 이런 단점도 없애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내에서 원자재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은 고부가 가치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수입을 하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는 몇 개 국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실제로 전략물자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국내의 노력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수입 다변화, 그래서 안정된 원자재 공급원을 좀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재고 물량을 훨씬 더 늘려서 이 적재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원자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체 원자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니켈,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를 다른 좀 부가가치가 좀 낮으면서도 여러 국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원자재로 개발하는 기술 개발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외의 원자재 흐름도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다변화하거나 또 재고 물량을 더욱더 확대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배터리가 가야 할 방향, 전고체 배터리이면서 그 과정에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또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소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요새 다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실제로 알루미늄을 섞는다든지,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최근에 들어와서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해서 메탈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안정도를 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의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4대 부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네. 또 이 분리막과
또 전액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부각되는 것이 음극재 재료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맞습니다. 예. 네, 실리콘에 대한 것들도 많이 부각이 돼서 훨씬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뭐 도요타부터 뭐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또 작년에 시범 모델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지만은 실제로 아직 양산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누구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어서 네. 2030년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국내 배터리 3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배터리 그 소재,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뭐 어려움도 많겠지만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앞서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고 또 선언을 하면서 네. 기존에도 쓰긴 했지만 더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런 점유율에 대해서 사실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네. 확대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질적 관리적인 부분들, 뭐 신기술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는 양적 팽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배터리사들이 대부분 한중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 하게 되면은 CATL과 BYD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국내는 배터리 3사, 일본은 미쓰비시거든요. 국내 이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세 개가 세계적 순위가 2, 5, 6위 정도가 됩니다. 1위는 CAT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ATL의 가장 큰 단점은 중국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자사 배터리에 노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시장을 별동 시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국 시장이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은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위거든요. 특히 이제 CATL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은 중국 기반이라는 거, 또 네. 미국과 유럽에 공장이 제대로 없다는 거. 예. 그러나 국내 같은 데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뭐 GM, 포드, 또 스텔란티스와 더불어서 미국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나 아니면 기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시장이 유럽과 미국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은 2, 3년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권을 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양적 팽창에 대한 것들, 또 미래의 어떤 주도권 기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점유율 30%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산철 배터리가 아직은 즉 아까 말씀드린 리튬 배터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인산철 배터리가 20, 30%까지 점유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주도권은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라는 거죠. LFP 배터리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구색 갖추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도권을 진다라기보다도 일종의 구색 갖추기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FP 배터리가 한계점이 있다는 건 일단은 전고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가격이 저렴하고 예. 그다음에 열에 대해서 강하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NCM 배터리에 대해서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부피나 무게가 큽니다. 이거는 장거리, 일충전 거리, 한 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서 리사이클링,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LFP 배터리는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NCM 배터리보다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NCM 배터리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점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봤을 때는 NCM 배터리가 주도권을 진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향상시키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일각에서는 테슬라에서 주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주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 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의 LFP 배터리 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고성능 자동차, 좀 더 성능이 좋은 자동차에는 이 LFP 배터리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구색 갖추기는 필요하지만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또 미래의 기술 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LFP 배터리는 한계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거의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5위, 6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셀을 주도할 기업은 한국 기업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유럽 공장은 많이 있었고 미국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주 업계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1월에 자동차주는 랠리를 펼치고 나서 계속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주가가 신저가를 경신합니다. 업계 리스크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물론 이제 이 글로벌 시장의 정치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을 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우리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분야를 보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것들이 원활치 못하다는 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분명히 낮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년도 분명히 더 낮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도 좀 중요할 것이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오미크론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잔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과연 여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 사항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시 이제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가 정권이 5년마다 바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책 자체가 규제 일부인데의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170, 80만 대의 신차 시장이어서 그리 큰 시장은 아니지만은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고 테스트 베드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국내에서 입증된 모델을 해외 시장에 수출했을 때는 자신감도 되고 또 성공 모델이기 때문에 안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도 얼마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좀 바꿔주느냐 이것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아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유럽과 중국을 제네시스 모델이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미 뭐 5, 6년 동안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재공략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얼마큼 제대로 공략하느냐 또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가 얼마만큼 오래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동남아 시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신차 시장이 120, 30만 대 시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롯해서 베트남 등 이런 데 지금 현대차 공장이 지금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의 95% 일본 차를 얼마만큼 그 구멍을 내서 넓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국내의 어떤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도 그래도 현대차 기아 반응이 괜찮았던 걸로 괜찮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기억하고요. 뭐 수익급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를 네. 많이 끌고 있고요. 특히 이 경소형에 대한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인도 전략 모델이라고 그러죠.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같은 미래 무공해차가 한 6, 7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수준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나오는 이 국내 국산차의 어떤 수준 자체가 완전히 글로벌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게 공통 분모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패스트 팔로우 추격자였다가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서 선도 주자로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미래 모빌리티 급변 요소를 따졌을 때는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도 가까운 나라지만 어려운 시장은 중국과 일본인 것 같아요.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롭게 또 재진입한다고 하는데 전기차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얼마 안 되진 않았죠, 발표. 근데 지난 13년 전에 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대실패를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좁은 이병 골목에서 경소형차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소나타 이상의 중형차 이상을 진출을 한 것도 실패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또 중요한 것이 일본 하게 되면 가장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95%가 일본 차고 5%, 6%가 수입차거든요. 그것도 프리미엄급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차가 일본에 진출할 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2등 국민이 맞는 차의 이미지가 컸어요. 워낙 미쓰비시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기술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출하는 것은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일본에는 거의 없는 이미 입증된 전기차를 기반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 또 네트워크 딜러 구성을 필요 없이 온라인 판매만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서비스망하고 시범 운행망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가장 큰 장점은 일본 같은 데는 충전 인프라가 생각 이상으로 잘 돼 있습니다. 10만 기가 넘거든요. 네. 또 수소차 넥소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미라이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라이는 세단이거든요. 근데 넥소는 SUV입니다. 네. 더욱이 일본에서는 국내가 작년 말에 추소 충전소가 130기뿐이 안 됐는데 일본은 180기예요.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시장하게 되면은 실패 요인보다 성공 요인이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꼽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진출하는 여러 지역들 그 결과를 잘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유럽에서는 제네시스 GV80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중국, 일본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또 진출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또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또 현대차, 기아가 공략하는 그 결과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산업과 학계에서 손을 맞잡고 폐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LG와 SK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앞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놓여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쪽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기차의 약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이 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고부가 가치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폐배터리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폐배터리가 나오면은 70% 이상의 SOC 충전율을 보유를 하게 되면은 ESS용으로 쓸 수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용도로 쓴다든지 다시 전기차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재활용해서 말씀드린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걸 그대로 뽑아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흑자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 재활용 또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이 완전치는 못해요.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또 지원책에 대한 것들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밸류 체인에 대한 것들도 구성을 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먹거리가 된다는 측면. 특히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의 활용성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SK나 LG 같은 데는 국내에서 아까 배터리 3사 중에서 2사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회사들인데 배터리를 만들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만드는 구조부터 또 분해하는 구조까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이 되겠지만은 LG와 SK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진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시장으로 공략까지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와 SK는 참여 의사를 밝혔고 삼성 SDI는 참여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사업 모델이나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면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폐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주식시마론 두 번째 주제, 혁신, 쾌속, 질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또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에 그런 산업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소식이 정말 많은데 또 지난주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에 카카오 측에서 테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제목이 넥스트 모빌리티 네모 2022
라는 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순한 뭐 택시 사업, 탈 것을 넘어서 탈 것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실질적으로 카카오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종의 이 미래의 이동 수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빌리티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또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애프터마켓에 이 카카오가 본격 진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의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는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적, 인적 자원의 어떤 이동 수단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을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 또 UAM이 앞으로 5, 6년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에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개념,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아마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 과정으로서 인공지능 데이터화를 시켜서 좀 더 맵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좀 더 이 현실화시켜서 미래의 어떤 이 마스 개념,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는 약자로 해서 우리가 이 생애 주기형 모빌리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아마 파트너사와 아마 협약을 통해서 좀 더 역할 분담을 통하고, 그러면서도 주도권 확보를 쥐겠다라는 게 카카오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 측면에서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차만 만들어서 또 UAM 같은 장치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앞으로는 생애 주기형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제작사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도 이미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미래 10년 정도 이후에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가 저 주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앞서서 네이버와 협업을 하겠다고 밝힌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율주행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뭐 과거의 시선이라면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야 뭔가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동차라는 개념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미래 자동차 학부로 이름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차 버리고 미래 모빌리티부, 이동수단이라고 보면 되죠. 또 모빌리티 융합부, 또 융합 제품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로 다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나 카카오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명 우리가 그 미국과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뭐 베스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 하게 되면 애플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그 밖에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 구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미래 모빌리티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주도권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또 이 자동차의 애프터마켓 생애 주기형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치열해지다 보니까 미래가 지금 안개 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고 그 종목의 주주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와닿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 현대차 오늘 신저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기존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과연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화두인데요. 생존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내가 수직 하청 구조가 자동차 제작사거든요. 근데 부품사들이 1차 협력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2차, 3차는 아예 영업이익률이 2%, 3%도 안 됩니다.
까딱하면 뒤집어지는 적자 모델이기 때문에 또 네. 엔진 변속기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엔진 변속기가 10,000개의 부품이에요. 30,000개 중에서 3분의 1이 빠집니다. 이 엔진 변속기 대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협력사들, 부품사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미래의 차에 대해서 대비해서 전환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봤을 때는 뭐 역시 배터리 쪽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자동차, 전기차용 변속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속기 하면 일반 내연기관차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전기차는 실제로 모터에서 바퀴가에 전달할 때 감속기라는 장치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장 무식한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거꾸로 속도를 줄여서 에너지를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기차용 변속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변속기가 2단 변속기가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뒷부분에 후륜에 앞에는 감속기 쓰고 뒤에는 2단 변속기를 썼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아마 지금 2단이 나와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6, 7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주도권을 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6, 7단 쓰게 되면은요, 기존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 30, 40%는 충분히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판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모터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냉각 장치도 뺄 수 있는 일석삼조 4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주목해서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축을 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자율주행차 관련한 센서나 알고리즘 회사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 자체가 예전에는 1,000만 원이 넘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몇백만 원 이하, 또 심지어는 이 기능별로 해서 몇십만 원짜리 라이다 센서도 국산화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등 각종 센서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것들, 이런 하드웨어 네. 기술, 또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3D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회사, 우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즉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막에 카메라가 안 들어가 있어서 네. 중요하게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 있어서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들 알아봤는데요. 뭐 인공지능 같은 그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예상 가능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나 라이다 센서, 자동차의 그 차량용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다 많이 봤던 것들인데요. 의외로 또 자동차 변속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소 전기차에 대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궁극의 모빌리티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어떤 점에서 궁극의 모빌리티일까요? 예, 수전기차, 전기차,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세 가지 어느 명칭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네. 지구상에 산소하고 수소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거를 섞어서 찌꺼기는 물만 나온다는 거.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이거보다 완벽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수소라는 게 자연계에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에너지를 넣어야지만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스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의 차는 수소전기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쌍두마차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역할을 틀리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차 보면은 디젤과 가솔린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는 중단거리용으로 무공해용으로 좀 경소용으로 쓰는 게 전기차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수소차는 장거리용으로 좀 더 그 무게가 크고 또 중장비라든지 이런 쪽 선박이나 트램이나 기차 이런 쪽에 목적이 맞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넥소 같은 국내 모델이 유일하게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수소차는요 아직 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기는 가장 중요한 수소가 부생수소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부생수소라는 것 자체가 석유 자원의 찌꺼기에서 나오는 가스인데, 궁극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유 자원에서 뽑아 쓴다, 좀 낯간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즉 우리가 수전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소를 무진장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일명 네.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기술이 안 나왔다고 아직 안 봐야 나왔죠. 될까요? 아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 이게 대용량으로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까지는 완벽하게 나오는데 한 20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좀 많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는 미래의 궁극의 차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나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은, 네. 저는 걱정하는 게 거품을 경계한다. 너무 거품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속으로 생각한 게 장기로 봐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라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예. 승용차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 장거리용 수소 트럭이라든지 예. 수소 트레일러라든지 트램이나 기차,
또 건설 장비 있죠. 중장비. 요쪽이 수소 전기차에 맞는 모델인데 작년만 해도 정부에서 일부분, 이 부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맞는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전기차, 궁극의 모빌리티는 맞습니다만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직은 기술적인 장벽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책 뒷받침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바람직한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우리나라가 사실 규제 일변도의 국가라는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한정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위원이다 보니까 뭐 국회에다 수소충전소 놓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관련 법들이 너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5,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나올 때요. 규제 때문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겨서 한 명이라도 사망사고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누가 책임지고 하질 않습니다. 네. 네가 책임질래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정말 클 것 같아요.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기업하시는 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서 다 아실 겁니다. 네네. 뭐 하나 풀기 위해서 세정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안 풀리거든요. 뺑글뺑글 돌리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큼 네거티브 정책으로 활성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부서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개가 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부서, 과기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도 나눠져 있지만은 이 정부의 어떤 격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라든지 또는 아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모빌리티는 융합 제품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들도 좀 융합적으로 섞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중앙정부 부처가 개편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번 정권이 네. 새롭게 들어서면 진짜 말씀하셨듯이 부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크게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뀔까요? 저도 이제 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보내주기도 하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능동적으로 지금의 급변하는 전기차 시대 또는 수소전기차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5, 60년 전에 관행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미래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융합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시스템이 국내의 어떤 정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책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율주행을 시행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벌써 올해 핫 이슈였잖아요. 올해 이제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는데 벌써 시행한 지 보름 만에 4건의 재해가 또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산업계가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재해가 발생하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책임을 지기 좀 어려운 측면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법적인 추진되기 부분들이 힘든 부분도 또 이제 있네요. 너무 추상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미래에 먹거나 일자리에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때 특히 규제 관련법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예 그냥 없애는 이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냥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리쇼어링, 외국에 나갔던 기업도 국내에 다시 들어오고 또 외국 투자도 국내에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사 관계도 별로 안 좋거든요. 경직돼 있고 강성노조의 이미지, 파업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 정부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균형을 잡지 않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또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고 또 요새 화두가 뭐냐면은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조가 강성노조가 등장을 하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전기차를 미국에 안 가고 국내에 일부 안정되게 유치해야 된다는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거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 바이 아메리칸 선언을 하는데 미국에다 공장 짓지 않으면 미국에다 전기차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멀리 보는 시각이 지금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서 그런 그림을 어떻게 크게 그리고 멀리 보느냐 이 부분이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대의를 세우고 그에 맞게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이 모빌리티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에 또 몰려있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애플카의 출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UAM, 네.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게 2025년에 상용화가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빌리티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 혁신을 이끌까에 대한 질문, 이 질문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사실 이게 기업들이 이끌 수 있을까요? 이거 답이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예. 쉽지가 않은 것이 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존에 130년의 슈퍼갑이 돼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가 너무 융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도권에 대한 것들,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서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요, 라이다 센서 등 핵심 센서를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도 고부가 가치로 가면서 이것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도 한 축을 담당할 것이에요.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2025년, 30년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애플카, 또 소니카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초등학생들 만들거든요.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만들어요. 그게 장난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나 역률 측면에서 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예요. 네.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는요, 이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파운드리도 등장을 합니다. 파운드리 하게 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 파운드리도 등장을 해요. 이제 200만 대 주문하면 200만 대 받아서 애플 로고 붙이고 자기네 애플의 알고리즘을 넣어서 자율주행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또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공연장 개념으로 만들겠죠. 그렇다면은 구글카, 아마존카, LG카, 삼성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급변한다는 겁니다. 또 배터리사가 배터리만 만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전장은요, 누구의 전장, 누구의 먹거리가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미래의 어떤 부분들이 합종연행이 진행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적과의 동침, 이종 간의 결합이라든지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일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 속이고 네. 안개 속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가파, 베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회사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회사로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안드로이드라든지 또 애플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하드웨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프트웨어 누가 뭐를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는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뀌는 게 미래의 모빌리티입니다. 이 미래의 모빌리티에다가 어떤 누구의 알고리즘을 넣느냐가, 정신망을 넣느냐가 지배 구조를 크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네이버도 제3자하고 뭉쳐서 서로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미래의 어떤 주도권에 대한 것들은 이런 여러 개가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또 합종 연행을 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개 속이다. 그러나 미리 반걸음 앞서서 보는, 눈여겨보는 정보의 분석이나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그 밸류체인 그리고 모빌리티 생태계 혈맹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동차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움직임과 의견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약세 속에서 가장 크게 또 흔들리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여러 포인트들 확인해봤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우려감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 타임라인 속에서 글로벌 자금들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월요일장 토마토TV에서 마무리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